교재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웬만한 부분들이 다 설명이 돼 나와 있고, 예, 이제 최고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첫 시간에 제가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운동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운동성. 결국 태어난 날에 내가 부여받은 간지의 모양 자체가 목기나 화기의 기운을 많이 가지면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기와 수기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활동력이 줄어요. 결국은 뭐냐면 운동성이라는 것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이게 속도거든요, 속도. 결국 팔자는 어떠한 운동성, 스피드를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난다고. 이러한 운동성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인자가 결국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가지죠. 에너지는 곧 우리가 공부하는 간지란 말이에요. 간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 간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음량의 개념과 오행의 개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워야 되겠지만은 음량과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성의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목화, 토, 금, 수, 갑을병정, 무기경, 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를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영원한 딜레마인 음량. 자, 음량이라는 개념이 과연 뭘까? 글자 안에는 반드시 그 뜻과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음이라는 부분은 이게 음이죠. 이게 양이다. 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음과 양을 약자를 써요. 자, 이게 음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음양이라는 글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부자라는 뜻입니다. 자, 언덕부자를 한번 펼쳐볼게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이 월이죠. 달이죠. 이건 해죠. 산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떴다. 해와 달이
뜨는 모양이 결국 음양이다. 글자의 모양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음양이라는 것은 밝고 어둠의 개념도 물론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와 달의 운동, 해와 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뭐가 작용을 하느냐? 해와 달이다.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해와 달로서 옛날 사람들은 천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가 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뭐를 통해서? 해와 달의 운동성을 통해서 음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자, 음양이라는 개념은 이런 단순함 속에서 결국 해와 달이 뜨고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물이 변화하는 모양, 특히 우리같이 사는 40도 선 왔다 갔다 하는 선에 있는 북반구 쪽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부분은 계절의 변화를 충분하게 관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 메소포타미아, 라인강 유역, 황하 유역, 주로 강을 낀 유역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고 거기에 문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줘야 됐다. 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늘과 달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여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통치권자의 양식과 통치권에 대한 도전을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인강 쪽에는 라인강이 범람할 때는 시리우스라는 별이 반드시 뜬다. 시리우스라는 별이 떴을 때는 라인강이 범람을 한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늘의 별자리가 단순하게 해와 달이 아니라 다른 능력에 의해서 지구상에 변화하는 자연적인 요소의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시작이 됐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해와 달도 결국 천문학적인 요소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음과 양이라는 큰 대음양의 기운, 큰 기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국 운동성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음양에 대한 부분, 특히 음양은 우리가 보면 역이라는 개념이 있죠. 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역은 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역이라고 하죠. 주역의 개념도 결국은 이러한 맥락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역이라는 부분의 그 원천, 역의 근원을 우리가 따질 때, 역이라는 근원을 따질 때도 결국은 뭐냐? 역이라는 글자도 일과 원이 합쳐진 글자다. 그러면은 역의 원천을 해와 달로도 보고, 그리고 도마뱀, 우리 카멜레온이라고 그러죠. 도마뱀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변하는 모양으로도 이해를 한다. 자, 하늘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주면은 땅의 사물은 하늘의 기운에 맞는 생명력을 잉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에 맞는 사물은 반드시 지상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사람은 똑같아. 그래 천지인 3대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양의 운동성은 수직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은 상승한다. 양승. 그리고 음은 하강한 데에서 양승, 음강. 이것은 양은 승하고 음은 강한다. 자, 이 원리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관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사물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 개념은 운동성이 서로 반대가 되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왔죠. 그래서 운동성 자체를 우리가 천체를 바라볼 때 천도 좌선 지도 우선이라는 원칙도 있다. 자, 하늘은 좌쪽으로 보고 돌고, 지도 우선, 땅은 이렇게 돌고 지도 우선이라는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은 별개의 운동성을 가진다. 자, 그럼으로써 이 천도 좌선 지도 우선 양승 음강의 원리가 어떤 원리로 발전이 됐냐면은 대운법에서 남자는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운동성 속에서 그대로 담아져 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대운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어떻게 대운이 똑바로 다 흘러야지 왜 거꾸로 흐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고대인들이 바라봤던 세계관과 우주관은 이러한 개념 속에서 있고, 우리가 이제 수맥을 잡을 때, 이거 들고 하는 게 있죠. 수맥을 잡을 때 보면은 이제 이 수맥파를 검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꺾인 게 있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운동성이 다릅니다. 여자한테 가면은 이렇게 오그라들고, 남자한테 가면 펼쳐져요. 여자가 여자한테 가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남자한테 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한테 가면 펼쳐지고, 여자한테 가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이걸 가지고 모이는 곳에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는 자연을 관찰하고 우주를 관찰하고 했던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적인 부분이 있다. 자, 이 부분들이 결국 음양과 오행의 개념으로서 들어간다. 음양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오행.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 자, 우리 선생님, 오행에 대한 부분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오행에 대한 생각,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거든지 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뭐 나무 뭐 불화 그렇죠. 네, 이 오행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 제가 음양이라는 글자와 오행이라는 글자 간지를 공부를 하면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제가 깨우쳤어요.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이 목이라는 글자를 한번 쳐다볼게요. 목이라는 글자. 자, 이것이 목이죠. 자, 목은 옛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시각은 이게 일자죠.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봤습니다. 하나는 땅으로 보고 하나는 하늘로 봤다. 덧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나 땅으로 보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죠. 땅에 하나의 기운이 올라왔죠. 땅에서. 자, 이것을 조금 좁혀보면은 이게 목이 되겠죠. 이걸 길게 떨어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의 생명이 튀어 올라있는 모양이죠. 이것이 목의 모양이고, 목은 그 기운이 밑에 있는 기운이 어떻게 되죠? 그 음적인 기운이 강하게 되어 있죠. 위를 양이라고 생각하고 밑에를 음이라고 생각하면 목은 반드시 그 뿌리와 근원이 응축이 되어 있다. 아직 자신의 기운을 펼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운을 절대적으로 상승의 곡선을 그리죠. 상승의 곡선을 그린다. 상승의 곡선을 그린다는 뜻은 상승의 곡선을 그린다는 뜻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 임묘지린이라는 글자의 방합, 세 글자가 합쳐지거나 두 글자가 모여 있는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글자의 모양으로서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고 내 고지곳대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자가 발전이 되면은 간목과 을목이 되죠. 간목의 상이 나무 목자의 상, 오행에서 이 목의 상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는 정신을 타고난다. 자, 그러면은 화를 한번 찾아볼게요. 화. 목은 이렇게 됐죠. 자, 화는 이게 화죠. 화는 지상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기운이 펼쳐져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전부 다. 그죠? 요 기운이, 중심이 되는 기운이 어디로 갔죠? 요 위로 올라왔죠. 중간에. 예. 그래서 화는 기운을 펼쳐내는 기운이다. 그러면 화의 기운은 성향이 수직 상승해서 펼쳐지는 모양입니다. 확산의 게임입니다. 확산. 목은 수직 발산이라면 수직이라고 하면은 수직 직진이라고 하면은 화는 확산 발산의 게임이다. 그러면은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성격이 확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운적인 요소가 뿌리가 없죠. 목처럼 뒤끝이 없죠. 예.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뒤끝이 없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펼쳐져 있는 모양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낮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양이니까 폼생폼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공공성, 공직성에 있는 모양을 직업으로 삼고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숨기는 요소는 덜하다. 자, 그러면은 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 자, 토는 땅에서, 이 땅이라 했죠. 대지. 이 땅입니다. 땅에서 만물이 생성이 되었죠. 끝까지. 생성이 된 것이 그만 정지의 상이다. 우리가 십자가 있죠. 십자가. 종교를 떠나서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합점이기 때문에 천과 지가 합칠되어 있는 하나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불교에서 그렇죠. 불교에서 이래야 맞죠? 예. 예. 불교에서의 모양도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데 이게 만자거든요. 만자가 이 중간에 있는 게 꺾여 있죠. 이게 원래 펼쳐져야 되거든요. 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꺾여 있다는 뜻은 해탈에 이르는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뜻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불교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중화를 이루고 중심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응축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더운 대서소서지절 초가을의 입구까지 들어오는 구간을 우리가 토의 기간으로 본다. 토라는 것은 양의 기운을 머금어서 그 기운을 응축하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못하는 중화와 중용, 중계의 의미를 가지니, 토는 말 그대로 수직과 상승이 합쳐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이라 토가 사주팔자에 많으면 자기 고집이 강하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한데 이 사람도 고집이 아주 강하고 표현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타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토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금이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좀 말라요. 자, 금. 이게 금의 상입니다. 금을 펼쳐내면은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글자가 간자가 되죠. 가지, 간자. 자, 가지에서 우리가 만물이 가지가 있죠. 가지에서 열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상이죠. 나무가. 열매가 여기 떨어져 있죠. 하늘의 기운이, 우리가 집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확산을 하지 않겠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죠? 펼쳐져 나가죠.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는 축소한다는 모양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갈무리를 한다는 글자의 모양. 그래서 금자. 그러면은 결실, 결판, 이별, 분리, 이런 모양으로서 이 금의 기운으로서 먹는다. 그래서 팔자에 금의 기운이 강하면은 금으로서 보는 우리가 금융, 경제, 금융 또는
금을 다루는 쪽의 일에 종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는 금을 옛날에는 농공행상이라 해서 직업적인 분야가 한정적일 때는 대장장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금을 다루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현대에는 이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공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야는 많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야로 갈 것이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파생이 많이 되어 나온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수가 되겠죠. 자, 이 수라는 것은 목의 모양하고 비슷하다. 자, 이 수라는 것은 목의 모양하고 비슷하다. 수는 우리가 통칭적으로 어떻게 죠? 모으죠. 응축하는 모양입니다. 수의 글자의 상이 있는 상이니까 모으는 상이고, 밑에 있는 글자가 꼬부러져 나왔죠. 꼬부러져 나왔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 자연의 운행 법칙에서는 항상 어떤 기운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극으로 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잠시 정지된 상태거든. 그래서 정지의 모양이지만 이렇게 축소의 모양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적으로 모, 화, 토, 금, 수를 기호로서 표시를 해보자. 이것이 오행을 이해하는, 기호로서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목은 펼쳐지고 올라가는 직진적인 성향, 화는 펼치고 확산하려는 게임, 토는 아우르는 과정 속에서 있고, 금은 그것을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리려는 마음, 수는 그것을 응축해서 다음 기운으로 넘겨주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인 요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겨울인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가 되든 친구 관계가 되든 가을이 들어오자. 가을이 들어오면 인간 사회는 반드시 이별이 들어갑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모처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결실이라는 것은 모처에서 떨어난 것을 얻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 셈법이 들어간다. 내가 얼마 줬는데 얼마 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거기서 끝난다. 거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기가 힘이 된다. 들어오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절이 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산이 들어가고 셈법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관계는 거기서 끝난다.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고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위해 주다가 지치면은 한번 있어보려고 하는 서로 견주는 마음, 아이 모르겠다. 견주는 마음이 없어져서 이제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여기서 이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얼어붙고 내 마음을 다시는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서 다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이 똑같이 인간사에서는 일어난다.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 자연을 빗대서 음양과 오행으로서 만들어져 왔다. 자, 이 부분은 음양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도표를 그려서 음양오행의 운동성이 왜 발생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습니까? 네. 수월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 공부, 강지 공부가 사실 그 개념을 잘 인식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수십 년 해도 몰라요. 모르고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아 명리학 공부 안 맞더라 라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폈느냐, 오행이. 하도, 이건 제 교재에 보면 하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느냐. 중간에 토가 들어가고, 수가 들어가고, 목이 들어가고, 화가 들어가고, 금이 들어간다. 옛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음의 기운은 내려온단 말입니다. 자, 이걸 계절로 보면은 이것이 겨울이다. 이것이 봄이다. 이것이 여름이다. 이것이 가을이다. 자, 목을 두고 봄, 수를 두고 겨울, 화를 두고 여름, 금을 두고 가을이라 했죠. 자, 그리고 봄을 목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우리가 봄을 방향으로 보면 동쪽이라 그러죠. 이것을 남쪽이라 하고 이것을 서쪽이라 하고 이것을 북쪽이라 한다. 자, 여기서 지칭하는 의미가 뭘까요? 봄이라 해놓고 동쪽이라 하고 목이라 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공부를 외우는 공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공무형 분석명리학에서는 논리 정연하고 확실하고 변화없는 이치적으로 맞아야 된다. 자, 봄이라고 하고 동쪽이라는 부분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 자, 동쪽이라는 하면은 방향이죠. 서쪽이라는 것은 또 방향이고 남쪽도 방향이고 북쪽도 방향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상 아래쪽이 북쪽이 된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북쪽을 기준으로 내가 서 있다. 향에 따라서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밑에 쪽은 북쪽, 위에 쪽은 남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양이고 거꾸로 모양을 봤을 때는 하늘의 모양은 남쪽과 북쪽이 다릅니다. 하늘의 입장에 섰을 때 뒤로 쳐다보면 이게 되죠. 그죠? 반대가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본 부분과 땅에서 바라본 부분을 옛날 사람들은, 성인들은 바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문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든 어떤 분야를 이해하든 항상 운동성은 반대로 간다는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운동성이 왜 수생목, 목생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갔을까?
왜 이렇게 갔을까? 왜 이렇게 갔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갔을까? 자연을 관찰을 하여 보니 계절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계절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양의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음의 기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더라. 양승, 음강. 그런데 수생, 목, 목생, 화로 갔는데 중간에서 보니까 운동성이 밑으로 가니까 토가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토가 딱 중간에 걸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한여름,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미달이 되죠.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이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운동성은 목이라는 기운이 올라와서 화가 펼쳐지고 나서 토라는 기간에 만물이 숙성이 되더라.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반드시 숙성되는 운동성을 가지더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사계절의 원리인데 왜 오행이 들어갔을까? 왜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연을 깊이 있게 관찰을 하니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머물더라. 바로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그 기간 동안에 무더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숙성이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한여름이 오래 기간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풀을 죽이고 숨을 죽이죠. 숨을 죽이고 쪄먹죠. 숨을 죽인다는 뜻은 뭐냐면 만물이 숙성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행에서 토는 만물이 성숙하고 숙성되는 기간, 여물어져 가는 기간 또는 만물이 알이 차일 동안에 그 기간이 있더라 하여 토라는 부분의 운동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그 기간의 모양이 되더라. 자, 이 운동성은 제가 하도의 모양에서 여기 보면은 교재에 보면 하도의 모양이 있죠. 하도의 모양이 1, 3, 4, 1, 3, 2, 4, 이게 5죠. 표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점을 제가 수리로서 적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주역의 계사전에도 쾌의 시작은 삼천양지 운동이라고 했다고. 삼천양지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삼천양지 운동이라 하거든요. 삼천양지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수리로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 분들이 천문역학 수학에 아주 뛰어난 달통했던 분들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3을 영성하고 3을 1성하고 2를 1성하고 2를 2성을 하자. 3을 0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1이 되고 3을 1성을 하게 되면 3이 되고 2를 1성하게 되면 2가 되죠. 2를 2성하게 되면은 4가 되죠. 그래서 삼천양지
삼은 양, 음은 이의 운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삼천양지 운동이라 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붙는 운동성 자체는 겹으로 붙은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론적인 내용이나 많이 있고, 교재에 보면은 충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개념을 하도와 오행을 빗댔고, 주역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천양지 운동이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행의 운동이 양은 올라가고 음은 성하는 운동,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목의 운동과 화의 운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의 만물이 성장하고 펼쳐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익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익지도 안 하고 바로 운동성이 넘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기간 자체가 있더라. 그 기간을 결국 하도의 상에서 오행이 생겼다. 오행이 생겼고 하도에서 결국은 10천간의 운동성이 발생이 된다. 10천간의 운동이 여기서 발생이 된다. 자,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숫자라는 개념이, 이 숫자라는 개념 자체가 하도에는 3에 5를 더하면 8이 되죠. 이 두 개가. 2에 5를 더하면 7이 되고, 그리고 4에 5를 더하면 9가 되고, 5에 1에 5를 더하면 이게 6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3, 8, 2, 7, 4, 9, 1, 6, 그 다음에 5에서 5를 더하면 10이 된다. 이것이 하도의 상이니까 하도는 하늘의 운동이다. 하늘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10천간을 낳았다.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하도의 상에서 10개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도는 원칙적으로 태양의 공전궤도. 공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 때 정오에 태양의 높낮이를 잰 거다. 이게 위도를 잰 거예요. 높이. 쪼개서 경도를 잰 것이 아니라 위도를 잰 모양으로서 관찰자인 사람이나 관찰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관찰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태양의 높낮이를 잰 것이 천간이고 하도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오행과 더불어서 하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천간을 같이 얘기했냐면, 이게 같은 거거든요. 같이 맞물리가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하도의 상에서 계절의 원리가 들어가고, 그 계절의 방향이 들어가고, 방향 속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발생하는, 공전이라는 것은 춘분, 추분, 동지, 하지에서 잰 이유가 뭐냐면 결국 태양 에너지의 질량의 변화다. 그 질량의 변화는 뭐냐?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창문 바깥에 있는 자연이 성장하고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소멸되는 과정을 펼쳐난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의 이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낙서의 상, 하도의 상에서도 결국 방향을, 지지를 적용한다면 인, 묘, 진이 될 것이고, 여름을 기획한다면 사오미가 될 것이고, 가을은 신년술이다.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이다. 낙서는 하도의 모양이 펼쳐져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임묘진이라는 지지의 글자, 사오미라는 지지의 글자,
신유술이라는 지지의 글자, 해자축이라는 지지의 글자. 자, 그러면은, 하도와 낙서. 낙서 중에서 지지는 낙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양 오행의, 특히 오행의 그 논리가 지지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 묘, 진, 사, 오, 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신, 유, 술, 해, 자, 축이다. 자, 그러면은 오행에서 자, 오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행에서 우리가 진, 술, 충, 미라는 글자가 각 계절마다 중간에 얹혀 있죠. 얹혀 있죠, 중간에.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행의 논리에서 목, 화, 토, 자, 금수인데 이것을 큰 틀에서 양의 운동으로 보고 이것이 음의 운동으로 보죠. 그러면은 어떤 운동성의 매개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목의 운동과 화의 운동을 매개시켜주는 것이 또 토 하나 들어가고, 자, 화의 운동과 금의 운동을 매개시켜주는 글자가 들어가고, 금의 운동과 수의 운동으로 매개시켜주는 글자, 수의 운동과 목의 운동으로 매개시켜주는 글자가 결국은 하나의 틀 속에서 이론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토가 왜 중간에 끼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행의 모양 자체가 결국 토를 중심으로 똑같이, 그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토가 사행을 묶고 있다. 이것이 결국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이 오행의 운동성 자체를 이런 방향성을 잡아서 놓았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명리 공부에서 이 토 공부만 잘 한다고 하면 명리 공부를 50%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를 바라봤을 때 지지는 12개죠. 12개의 지지를 토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 12개로 움직인다. 12행을 한다. 5행이 분화가 돼서 12행을 하고, 천간은 10행을 한다. 글자 자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잡기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 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성이 여기죠. 수의 운동성이 수의 운동성이 진에서 마무리되고, 그리고 목의 운동성이 여기서 정리되고, 그리고 다음 운동성을 열어주는 역할이 토다. 그래서 토는 어떤 글자가 오든지 간에 토는 다른 글자의 운동성에 의해서 변화가 무성하다. 자, 그 뜻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토에서 무궁무진한,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고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나는 것과 같이 그 운동성의 작용이 무궁무진하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이거 좀 지우도록